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도 빠짐없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에 대단한 목표를 가지고 요즘에 정책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많은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벌 수 있는 투자는 어떤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정꿈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도 어제도 저는 현장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역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고요. 매물이 뭐 많이 뭐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진짜 많이 나온 게 아니고 일부분 원래 한두 달 전만 해도 원래 150건, 250건 이렇게 있던 매물이 이 아파트 한 단지가 그 정도 매매로 나왔었다면 요즘은요. 뭐 열 몇 건, 스물 몇 건 완전히 잠겼었다가 지금 이 공포 분위기에 야 이거 나중에 잘못되지 않게 일단 혹시 모르니까 하나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조금 겁을 먹고 내놓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지금 시장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동안의 부동산 투자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몇 년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뭐 라는 마음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를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했죠? 많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나에게는 수많은 전략이 있는데 안 따라주면 안 따라주는 만큼 계속 카드를 꺼내겠다고 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했죠. 그래서 27번의 카드가 나왔었고 결국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재인 정권 때 그때는 국회의원들도 막 책임지고 팔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위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솔선수범이 돼야 되는 정부 관계자들이 고위직들이 이거 만약에 다주택이면 안 된다. 팔아라. 만약에 안 팔 거면은 자리 내려놔라. 그랬더니 그때 8명인가요? 예, 그 분들께서는 자리를 내려놓고 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최후의 결정은 과연 옳은 상황이었을까요? 8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선택이었던 거죠. 정부가 정책이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만 요구하지 마시고 거기 정책 당국자들도 전부 다 집을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이 조금 더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부 다 집을 팔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설선수범 하시면서 우리 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정책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물건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민들이 어차피 대출도 잘 안 돼서 집을 못 사고 있어요. 사실 서민들 다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 형님, 누님들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입주권 사가지고, 딱지 사가지고, 돈 벌어서 조금 더 상급지 가고, 또 딱지 사가지고 돈 벌고, 우리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거든요. 근데 대출까지 막아버렸어요. 더 돈이 없어서 서민들이, 청년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100만에 육박했다 그랬죠? 지금 2030 세대가 지금 집을 못 갖고 있는 세대가 100만을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의 월세 부담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월급 받는 건 빤한데 거기서 월세 지출이 너무 큰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우리 이제 어른들이 사실은 조금 운영을 잘 못한 거죠. 저희 모두에게 잘못이 청년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이런 안들이 정말 때리기식 겁박으로 하듯이 협박을 통해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좀 이렇게 햇볕 정책으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때리겠다, 협박하겠다, 겁박 안 그러면은 그때 혼날 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때리면서 가르치는 아들이 공부를 잘하던가요? 때릴 때는 잘하죠. 나중에 커서 못 때리는 나이가 되면 자발적으로 잘하던가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조금 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요. 어쨌거나 이거는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지금 우리 때리고 있잖아요. 맞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을 잘 해야 되고 또 크게 맞을 것 같으면은 빨리 선택을 하시고 좀 약하게 맞을 것 같으면은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그 크게 맞든 약하게 맞든 임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동안만 잘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관리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와중에도 그런 규제 때문에 반드시 집값이 안 좋아질 곳들은 안 좋아질 거예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를 곳들은 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지게 될 거예요. 이로써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단단하게 준비하시고 현명한 선택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6년 아파트가 될 빌라를 선점하라. 지금이 골든타임. 규제 완화 속에 빛나는 기회가 여기저기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강세, 경매 낙찰가율도 이게 바로 어저께 기사입니다. 저녁 9시 어저께 기사인데요. 낙찰가율이 107%나 올랐다고 합니다. 와, 집값 상승에 경매 지표도 덩달아 껑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두 번 유찰돼야지 입찰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가격의 상승이 부동산 시장이 정책의 영향으로 지금 막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낙찰가보다 지금 뭐 유찰도 안 됐는데 지금 입찰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불붙은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3년 6개월 만에 최고. 또 그전에도 계속 최고였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또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다 어디를 얘기하고 있죠? 서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요. 제가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요 라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맨날은 아니고 자주 해왔죠. 근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역시 서울은 또 서울이죠. 부동산은요, 저 지방은요, 한번 조정기간의 영향을 맞으면 이게 뭐 몇 개월 만에 회복되는 경우가 없어요. 몇 년이 걸립니다, 보통. 심지어 정말 오래 걸리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을 때는 막 꾸준히 계속 좋고 확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아도 막 안 좋았다가도 금방 또 회복하고 이게 어디예요? 서울이요. 우리 그동안 부동산 역사가 항상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 있으면서 혹시 지방에 두세 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참에 얼른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주택수도 세금 너무 맞지 않게끔 조절해서 똑똑한 한 채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목표 삼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경매 시장 구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2월 현재입니다. 아파트 경매는요, 과열이고 고점입니다. 지금 100% 이상 넘겨가서 지금 낙찰을 받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빌라 경매를 비교해 볼까요? 두세 번은 기본적으로 유찰이 되고 있어요. 서울 빌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 세 번 유찰이 다소이고요. 감정가 대비 낮은 진입 구간입니다. 거의 반값 수준까지 떨어져야 입찰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조사해 보시고 아니면 오늘 낙찰된 물건들을 내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진짜 시세보다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의 낙찰을 받아갔는지 제가 요즘에 피부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이런 스탠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파트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치열합니다. 자, 투자자 경쟁률은요. 투자자 집중, 경쟁률 상승, 수십 명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미나게 손을 들어서 경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종이에 다 써서 입찰하는 거죠. 자, 시장 심리는요. 심리적인 공포로 수요가 위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또 빌라를 한 채 갖는 게 맞을까? 두 채면은 또 세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아파트를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또 빌라를 들어가기엔 또 애매한 거예요. 이걸로 괜히 1주택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실제로 아파트는 꿈도 못 꾸고 투자금을 몇 천만 원밖에 안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좋은 빌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보다 좋은 빌라에 사는 것을 꿈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분들도 세상에는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입찰자가 많이 투자자는 안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런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실제로 이런 데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널렸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는 한 사람한테만 팔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부지리로 지금 서울에 있는 빌라를 아주 좋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파트로 넘어와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먹을 게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팔리고 있는 금액하고 낙찰가를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이게 왜 그렇죠? 그냥 일반 거래로 아파트를 12억에 샀어요. 여러분 어때요? 일반 거래로. 전세 못 넣죠? 전세 못 나요. 경매로 샀어요. 전세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세 놓죠? 그러니까 시세가 12억인데 낙찰이 12억 500만 원에 낙찰됐다니까요. 그분은 왜 시세보다 더 높게 썼을까요? 전세 놓을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경매니까 가능하죠. 네. 잠재 가치.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파트의 가격과 빌라의 가격이 너무나도 차이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진짜 기회입니다. 자, 법이 밀어주고 공급은 줄어든다. 네. 정비사업 속도 개선 흐름, 통합 심의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고밀 개발 기조,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시프트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생긴 거 알죠, 여러분?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계속 새로운 카드를 꺼내고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선정한 곳들은 많은데 자체적으로 속도가 있게 진행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건축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니까 용적률 인센티브 더 줄게. 이런 이야기도 자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공급을 더 많이 늘릴 겸 국가 입장에서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또 이렇게 서민들이 또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은 혜택을 주지 않고 조절을 해왔었는데 지금 공급이 너무 없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자꾸 부동산이 오르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완화책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 주요 입지에서 3만 1,000가구가 이주가 이루어집니다. 이주가 이루어져요.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주가 하게 되면 이주되어지는 그 근처 지역들은 또 다른 가격 상승을 불러오겠죠. 그럼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에 가서 다시 이주할까요?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재개발도 재건축도 좀 있지만 재개발도 많잖아요. 빌라에 살다가 우리 집이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그럼 근처 또 빌라로 이사 가겠죠. 근데 이사 갈 때 여러분이라면 월세로 가겠어요? 전세로 가겠어요? 매매로 가겠죠. 왜요? 나 이 집 옛날에 1억 5천에 사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로 바뀌는데 옆에 새 아파트가 25억이래. 어머 어떡해. 추가 분담금 5억 내야 되지만 와 너무 행복하다. 나중에 나 5억만 더 내고 25억짜리 아파트 주인이 되는 거네? 그럼 언젠가 이 옆에 빌라도 여기도 아파트 개발하지 않을까? 빌라 사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시장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빌라는 또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서울에 3만 1,000가구가 이주해야 돼요, 지금. 이주하는 근처의 빌라가 당연히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는 뭐 정답은 명확하죠. 자, 비아파트 착공 감소 구간 23년, 24년 착공이 급감했고요. 당시에는 어떤 혜택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혜택이 나왔죠? 24년도에 인센티브 더 줄게. 건축하게 되면 50%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용적률 더 줄 테니까 제발 건설사들 공급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건설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거 뭐 살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우리 7억 8억에 분양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사요? 분양이 돼야 우리가 집을 짓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24년 1월 10일 이후에 지어진 물건들은 무주택으로 간주해 드릴게요.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새로 청약을 넣더라도 무주택이니까 청약을 넣을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왜 생겼겠냐고요. 공급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규정까지 생겼던 거예요. 26년 이후 입주 물량 축소 가능성, 사업기간 단축, 시간 리스크 감소, 신축 공급 감소가 되고 있고요. 구축 물건 희소성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대상지 가층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제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서울의 빌라를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우리 베프 옥션 오픈할 때 저희가 10년 전에 그때 저희가 재개발 투자한다 그랬을 때 다 주변에 손가락질 했거든요. 누가 빌라 투자하냐고 오르지도 않는 거. 그때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진정한 승리자가 됐죠. 여러분 자, 분당, 일산, 평촌 이주 시작 주변이 먼저 오른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믿지 마세요. 팩트 체크하세요. 네, 지금 분당, 일산 이런데 언제부터예요? 올해는 계획 없어요. 해도 내년이에요.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확정은 됐다고 하는데 가봐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러면 거기가 이주 문제 때문에 주변 부동산에 또 타격이 올 수가 있어서 한 10% 정도씩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 거지 이게 막 한 방에 거기가 막 이주돼서 막 주변이 난리가 나고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팩트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에 이미 통계에 나왔습니다. 26년 이주 예정구역 3만 1000가구, 재개발이 10곳이고요. 재건축은 14곳, 모아주택이 11곳, 예, 소규모 재건축이 5곳 해가지고 이 지금 전체 지금 이게 3만 1000가구가 이주가 일어날 겁니다. 이주가 일어나는 동안에 부동산이 어차피 지금 공급도 없는데 이주하면 이 3만 1000가구가 주변에 또 필요해요. 또 필요한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원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움직이는 이런 빌라, 2룸, 3룸 빌라, 1.5룸 빌라 오를까 안 오를까?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들이 사고 싶어 해요? 아니면 월세 살고 싶어 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경험을 했던 분들이 이주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기 아직 이 금액이네? 이것도 언젠가는 25억 아파트가 될 건데 내가 사야지?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들을까요? 한 번 개발 추진된 곳은 다시 움직인다. 왜 탈락지를 보나? 주민동의 경험 존재, 개발 의지 확인된 지역, 그쵸? 이런 데도 보란 얘기예요.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재검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재개발까지 나왔냐면요. 역에서 가까운데 노후도가 좀 부족해도 10%밖에 안 돼도 노후도랑 상관없이 재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추진하게 해주겠다라고 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나왔어요. 자, 이 전략은요, 구역 지정 전에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경매로 낙찰받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왜? 여긴 서울이니까요. 서울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니까요. 인구가 1000만으로 줄어도 1000만 명으로 준다 해도 여러분이라면 부산 살겠어요? 거제도 살겠어요? 일자리가 있는 로봇으로 많이 운영하면서 세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서울에 살겠죠? 그런 곳이기 때문인 거예요. 경매로 시세 대비 낮은 취득이 지금 요즘에 가능하고요. 주민 재추진 시에는 수혜 구조. 핵심은 이미 불씨가 있었던 지역을 선점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자, 위험관리. 이건 모르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 알고 하셔야 됩니다. 싸다고 낙찰, 권리 분석이 생명입니다. 자, 체크리스트 1. 권리 산정 기준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분 쪼개기 여부, 이 이전에 되어 있는 게 확실한지, 건축허가 준공 시점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여부, 입주권 인정 조건을 검토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무소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입주권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한번 3. 임차인 대항력 확인해야겠죠. 선순위 보증금 인수 여부, 대위 변제 물권 주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주 공부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를 때는 뭐가 복잡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낙찰받을 때는 거의 신경 안 써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승계 조건이거든요. 근데 일반 거래로 사게 되면 승계 조건이 아니죠. 승계 조건이 아니에요. 일반 거래로 사면은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또 이분이 그 지역에 빌라를 2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를 경매당한 거야. 예를 들어서 아니 하나를 여러분한테 일반 거래로 팔아. 근데 그거 잘못 사면 안 되겠죠. 왜? 하나는 입주권이 나오지만 하나는 현금 청산 물건인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 사람을 또 입주권 하나 준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속도에 맞는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 재개발이 홍수처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름이 많습니다. 3080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시프트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법이 하나로 통일되면은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는데 신속통합기획하고 모아타운도 달라요. 3080도 달라요.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법이냐 무슨 법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각 정권마다 이런 거를 그냥 재개발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해가지고 가면 좋은데 내가 정권을 맡았을 때 이렇게 업적의 그레이드를 올려놓고 싶어서 기억에 남기고 싶어서 이름을 계속 바꿔야 돼요. 근데 똑같은 법이면은 안 바꾸면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내 업적으로 실적이 남기 때문에 법을 약간씩 바꿉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바뀐 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포 옥션과 함께 하면 되겠죠. 배포 옥션과 함께 하면 되겠고요. 아니면 지자체 담당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중개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믿으시면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못돼가지고 중개사님 찾아가죠. 보장 받을 수 있나요? 보장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중개사님이 해주시는 얘기 잘 알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속속들이 그 각자의 가정사부터 이런 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중개사님들이 거짓말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몰라서 설명 안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따로 관리하시고 검토하고 진행하시기 바래요. 자, 결론, 실행 전략. 빌라는 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기다리는 시간 투자 수단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저는 전국에 있는 빌라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빌라를 말씀드리는 거죠. 왜요? 여러분 서울은요, 서울시 저기 역사박물관에 가면은 보실 거예요. 거기 가면 여기 서초, 강남, 서울이 원래 어떻게 돼 있었어요? 논밭이었고요, 초가집이었어요. 그죠?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부 다 초가집이었어요. 6.25 전쟁 이전에 막 엄청 초가집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기돼지 삼형제들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 벽돌집으로 1층짜리 단독주택이 막 생겨요. 그리고 2층짜리 아궁이로 막 불 때면서 기억나죠? 보일러가 어디 있었어. 2층짜리 단독주택이 생기더니 그 다음에 좀 발전하더니 빌라가 막 생겨. 또 발전하더니 맨션이 생기고 또 발전하더니 아파트, 계단 아파트 최초에 막 7층짜리 계단 아파트. 근데 너무 힘들다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생겨. 여러분 자이언트 드라마 보셨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갑자기 보일러가 생겨. 우와 되게 따뜻하다 좋다. 에어컨이 생겨. 우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은행 많이 갔잖아요. 에어컨 빵빵해가지고. 은행에서 일하는 언니들이 그때 막 몇십 명씩 일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세상이 막 바뀌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대한민국은 지금은요.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신식 빌라, 신식 아파트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서울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전부 아파트 공화국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에 사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직 우리가 저렴하게 빌라를 살 수 있는 시장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기억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빌라의 가격과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 나중에 막 여기저기 난리 나기 전에 지금 여러 개 낙찰 받아놔야 된다. 라고 했던 거 항상 기억나시죠? 드디어 본격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도래했습니다. 어저께였나요? 오늘이었나요?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죠. 지금 이런 와중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 시장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도전하시고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같이 잘 됩시다. 지금까지 백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화이팅!